네, 반갑습니다. 네, 딥시크 2탄입니다. 뒷담화. 사실 뭐 뒷담화라고 얘기했지만은 뒷담화까지는 아니고요. 이 딥시크의 비용이 저렴하게 특정화 부분에서 굉장한 강점을 보이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챗 GPT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를 왜 챗 GPT와 하느냐?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다른 AI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딥시크가 지금 인기가 되게 많은가 봐요. 서버가 바쁘다고 답변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딥시크한테는 따로 물어보지 않았고, 네, 챗 GPT와만 조금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그 챗 GPT와 이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냐면, 어제 이 추론 모델에 대한 실험을 좀 더 해봤습니다. 그 사각형이 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각형 안쪽에서 빨간색 삼각형이 사각형의 역방향으로 도는 그 부분들을 한번 구현시켜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챗 GPT는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걸 못하고 딥시크는 했는데, 뭐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영상적인 측면 보면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챗 GPT 쪽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지 맘대로 돌죠. 화살표 그 삼각형하고 사각형하고 완전히 따로 도는 모습이고요. 이제 딥시크입니다. 딥시크는 제가 말했던 사각형은 오른쪽, 삼각형은 역방향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챗 GPT가 딥시크보다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러한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챗 GPT한테 얘기를 했죠. 야, 딥시크는 이렇게 해내는데 너는 뭐냐? 너는 왜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했대요. 자기가 인정한다. 내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딥시크의 코드를 가져다가 챗 GPT한테 줬거든요. 근데도 잘 못하더라고요. 한 5번 정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켰더니 그때서야 이제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확실히 이 딥시크가 이러한 어떤 추론적인 부분, 이런 쪽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 이 챗 GPT가 이 딥시크를 이제 새로운 어떤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딥시크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냐, 이런 게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하고 약간 뭐라 할까요, 뒷담화 아닌 뒷담화 그런 것들 좀 해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처음에 물어본 질문은 이거예요. 딥시크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큰 교사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덩어리가 되는 하나의 어떤 그 중앙 서버 같은 역할이죠. 자, 이 교사 모델에서 학생 모델, 즉 세분화되는 모델로 이걸 우리가 지식의 증류, 이 지식 증류라고 하는데, 증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제 약간 거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서 조그만 걸로 세분화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특정화 부분에 특화되는 강점을 가지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은 과연 강점일까? 아니면 무시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 챗 GPT 너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하느냐. 지적하신 것처럼 딥시크 측의 모델은 여러 단계의 지식 증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 최적화된 학생 모델을 만드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자, 지식 증류의 강점이 뭐냐? 대형 교사 모델을 일단 놓고 이 지식을 유지하면서 모델 파라미터 수를 크게 줄일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추론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GPU 또는 메모리의 사용량이 감소한다. 이렇다는 것은 같은 검사를 여러 번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더 빨리 도출될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특화된 영역에서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다. 자, 지식 증류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특정 분야, 뭐 예를 들어서 금융, 법률, 의료, 이러한 특정 기능에 대한 최적화된 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부수물이 다 사라지고 이런 어떤 특정 부분, 나는 금융 쪽에서만 일단 다 필요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제거하고 금융 쪽에 대한 내용만 딱 특화돼서 얻을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범용 대형 모델, 이것이 이제 교사 모델입니다. 이거보다 특정 작업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거나 자원 대비 성능비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즉 챗 GPT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방대하게 다 하는데, 딥시크 같은 경우는 요거적인 부분에서 딱 꼬집어가지고 특화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죠. 즉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그 덩어리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뭐라 해야 될까요? 운동. 네, 운동이라고 쳤을 때, 태권도도 하고, 유도도 하고, 합기도도 하고, 뭐 다 해. 다 이런 사람하고, 유도 하나만 파는 사람, 태권도 하나만 파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의 장점을 본다는 얘기. 이 사람은 운동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도에 대해서 완전히 특화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경험이나 조금 더 많은 지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운동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보다, 유도에 한해서는 유도인이 더 강력한 어떤 지식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운동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챗GPT, 그 다음에 유도, 태권도 이렇게 딱 세 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딥시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경량화된 학생 모델을 서비스, 엣지 디바이스나 모바일에서 쉽게 배포가 가능해지게 되고, 클라우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데이터 센터급 GPU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딥시크가 지금 이걸 이용하게 되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현실적인 비용과 자원의 문제를 고려할 때는 이 지식 증유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비용의 절감은 대형 모델을 직접 돌리려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지만 학생 모델은 더 작은 자원으로 비용 절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범용 모델을 바로 쓰기엔 과도하거나 쿼리당 비용이 높을 수가 있는데 경량화 특화 모델이라면 해당 분야에 최적화되어서 오히려 정확도나 속도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진다. 기술적인 트렌드에서는 이미 오픈 AI나 메타, 그 다음에 허깅 페이스 이런 쪽에서도 증류, 경량화 모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AI 생태계가 모델을 점점 더 크게 만들되 동시에 분산 경량화 전략도 병행하고 있는 흐름을 가고 있다.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대요. 여러분들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세분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도출해내는 전략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챗GPT는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일단 챗GPT, 나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질문을 커버해야 되다 보니까 특정 도메인에만 최적화된 학생 모델보다는 범용성을 우선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야, 한 놈한테 물어보는 거죠. 챗GPT한테. 야,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됐어?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지? 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 넘어가서 야, 이 화학 원소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넘어갔다가 다시 눈이 내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봐. 뭐 이런 거. 날씨는 뭐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딥시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한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챗GPT의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사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미 다른 방식을 최적화했다며요. 오픈AI나 유사기관에서 대규모 클러스터로 학습된 모델을 안정적으로 서빙하고 추가적인 최적화는 이제 GPU 효율화나 뭐 등등등을 통해서 비용을 통제하고 있을 수가 있다. 또 꼭 증류가 아니더라도 최적화 기법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이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질적인 데이터와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서 네, 이런 범용 모델의 성능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방법을 나는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챗GPT가 다루는 데이터 범위와 사용자의 요구가 매우 광범위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실시간 검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능한데 딥시크에서는 이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챗GPT가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은데 라는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던 그렇게 어떤 특정 상황을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딥시크가 훨씬 우세한 상황을 보여줬죠. 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큰 덩어리, 글쎄 과연 그게 정답이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큰 덩어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쓰는 거, 그거 말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저렴한 비용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살펴보게 되면 지식 증류 전략은 강력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무시하기는 어렵다. 딥시크가 여러 번의 증류로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 얻은 추론의 속도와 정확도, 비용 절감 효과를 무시하기 힘들다. 하지만 범용 모델인 챗GPT 역시도 다양한 사용 사례를 지원하고 큰 모델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딥시크와 나는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AI 업계는 특화 모델, 이렇게 딥시크처럼 특정화된 모델이나 또 챗GPT처럼 범용 모델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도 학생 모델을 더욱 많이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랬더니
학생 모델을 더 많이 만들게 되면 당연히 각각의 모델이 특정 목적이나 특정 도메인에 최적화돼서 높은 효율을 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관리적인 측면과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발생한다. 많이 만들게 되면 도메인의 특화, 최적화.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실이죠. 그 부분, 즉 의료용, 금융용, 마케팅 이런 쪽으로 세분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높은 정확도와 출원 효율을 낼 수가 있다. 자원도 서버 부담이 적고 처리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일어난다. 확장성과 모듈화가 있다. 새로운 학생 모델을 추가해서 확장할 수 있다. 즉 금융 뭐 이런 섹터 말고 운동 섹터다. 그럼 운동 섹터 갖다가 또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모델 간 버전 충돌이나 학습 데이터 중복을 줄이고 쉽게 분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왜 안 하냐? 라는 부분들인데 어디로 넘어간 거야? 지금 페이지가 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과제. 모델의 업데이트, 유지보수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모델이 최신이지? 라는 식의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관리 체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 학생 모델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메인별 데이터셋을 준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중복된 데이터가 발생하거나 품질 편차가 커질 수도 있다. 추론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학생 모델로 라우팅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잘못된 모델이 라우팅이 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다. 즉 이 교사 모델이 뭔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학생 모델에게 어떤 그 요청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리의 복잡도 때문에 오히려 범용 모델이라는 큰 덩어리를 놓고 나는 발전시키고 있다. 라는 식으로 챗 GPT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단일 대형 모델과 여러 학생 모델, 즉 선택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범용성은 단일 대형 모델, 이것이 매우 높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챗 GPT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딥시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도메인별로는 출원 효율이 빠르고 그 다음에 더 효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출원 효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다. 관리의 편의성, 모델 하나만 업데이트하면 돼요. 이거는 덩어리, 교사만 업데이트 시키면 되는 건데 요거는 여러 가지 모델들, 그 하위에 있는 학생 모델들을 유지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자,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범용이므로 도메인 특화 시 성능이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화로 높은 성능이 기대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의사들 중에서 일반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죠. 일반의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 알고 계시는 분. 근데 나는 외과 전문이다. 나는 내과 전문이다. 이쪽이면 특화된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뭐 같은 의사지만 일반의보다는 전문의가 훨씬 더 전문성이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일반 의사 같은 경우도 두루두루 거기에 맞는 지식이나 이런 경험들은 가지고 있다. 자, 인프라 비용은 대형 GPU가 필요하고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자원 전략. 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딥시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챗 GPT와 딥시크를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뭔가 덩어리가 다른 개념 아니냐라고 판단이 좀 될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다수의 학생 모델은 특정 도메인이나 특화된 기능에 뛰어난 효율과 낮은 비용을 제공할 수 있지만 관리 운영이 복잡해지고요. 단일 대형 모델은 반대겠죠. 범용성과 업데이트 용이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자원 소비가 크고 특정 영역에서는 최적화가 어려울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적은 비용으로 뭔가 특화된 부분을 개발할 때는 이런 딥시크와 같은 형태를 띠는 것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AI 세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큰 덩어리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 비싼 자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나는 다 필요 없고 나는 금융과 관련된 거, 나는 운동과 관련된 거, 나는 화학과 관련된 거, 나는 기후와 관련된 거, 나는 내 관심사에만 관련된 것만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이쪽만 하자 라는 식으로 개발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끄집어낼 수 있는, 오히려 이런 범용 빅데이터보다도 더 전문화되고 좋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딥시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종합 의견. 그렇다면 학생모델 더 많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의미 있는 접근이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게 관리가 그렇게 어렵다라면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CXL 기술 아시죠? CPU나 GPU가 이 CXL한테 요청을 하잖아요. 야,
우리 메모리 필요해. 그러면은 지금 놀고 있는 메모리 CXL이 검색해가지고 야, 너 CPU한테 가서 일해. GPU한테 가서 일해. 이런 식으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CXL 기술처럼 하나의 통제센터가 여러 개의 학생 모델을 거느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유가 재밌네요. 네, CXL처럼 하나의 통제센터가 여러 학생 모델을 유연하게 관리해주는 또는 할당해주는 방식이라면 운영상 이점이 확실히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XL이라는 부분들은 이 메모리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이제 CPU나 GPU가 필요에 의해서 가져다 쓰는 거. 그래서 이 CXL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유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받는 구조를 갖는다. 자, AI 학생 모델을 하나의 제어 계층이 요청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해 준다라면, 만약에 이 AI 라우터가 사용자가 의료 상담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료 학생 모델, 금융뉴스 분석이라면 금융 모델로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유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점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과제는 뭐냐? 데이터셋, 지식 베이스의 중복이다. 여러 학생 모델이 있으면 각각의 학습 데이터나 지식 그래프를 별도로 관리해야 될 수도 있다. 데이터 관리를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모델이 어느 요청에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면 성능 저하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 안 하면 되잖아. AI니까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비용 문제. 학생 모델이 많아지면 N개의 인퍼런스 엔진이 동시에 구동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이 폭증하는 순간에는 전체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화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커진다라는 것은 좀 애매한 모습인 것 같은데 경량한 모델이더라도 여러 가지 요청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동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서버, GPU 인스턴스 규모에 대한 투자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매력적인 전략이기는 하다.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접근이다. 그런데 강점은 많지만 인프라가 고도화된다면 이런 방식이 더욱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다. 일단 부정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비용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냐? 저비용으로 학생 모델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교사 모델이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면 사실 이 부분이 중복된 작업을 수행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는 하네. 이건 뭐냐면 학생 모델이 많아요. 그 다음에 교사 모델이 최상위에 있어. 그러면은 교사 모델도 일을 해야 되고 학생 모델도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이런 작업이 수행되는 상황이 된다면 좀 걱정스럽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저비용 학생 모델을 많이 두고 상위 교사 모델이 존재하는 구조가 비용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중복 작업과 모델 관리 난이도까지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최적화된 학생 모델을 운영하게 되고 교사 모델의 사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분야 간에 겹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별도의 학생 모델을 운영할 경우에 중복된 데이터와 모델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 의료 도메인과 생명과학 도메인이 서로 겹치는 지식이 많아지게 된다면 두 가지 엔진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학생 모델이 N개로 늘어나게 되면 각 모델에 따른 부분들을 또 별도적인 추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영의 복잡도가 매우 커질 수 있다. 요청 라우팅에 중복이 들어갈 수 있다. 어떤 학생 모델을 할당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잘못 판단하게 되면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지식 범위가 겹치는 모델들 간에 즉 바이오와 생명공학 두 개는 겹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범주 안에 놓고 있으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데 요놈 따로 해놨어. 그러면 서로 간에 이런 지식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전략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하는 것은 좋다. 학생 모델과 범용 모델 하이브리드. 즉 하위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상위에 있는 이런 관리 모델을 같이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비용은 조금 덜 사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저비용 효과와 중복 관리 이슈의 트레이드 오프 이것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또 CXLC 공유 구조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내가 이거 이쪽 챗GPT한테 알려주게 된 건가? 아무튼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학생 모델을 많이 만들어 비용을 아끼는 전략은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중복 작업과 관리적 복잡성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것은 어렵지만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죠. 교사 모델도 어차피 AI이기 때문에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느 학생 모델을 사용자가 할당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될 것인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사 모델이 곧바로 어느 학생 모델의 요청에 어느 학생 모델의 요청을 할당할 것인지를 실시간 판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대규모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인 경우가 많다. 교사 모델 자체가요. 그래서 연산 지원을 많이 소모하고 모든 요청을 교사 모델이 일일이 분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학생한테까지 그 업무가 가기 위해서는 이 교사라는 이 모델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뭔가 이제 복잡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교사 모델도 AI라서 고성능 GPU로 빠른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모든 요청을 교사 모델이 라우팅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경량 라우터, 학생 모델 풀, 즉 아주 광범위한 그런 데이터를 가진 교사 모델이 아니라 약간 뭐라 할까요? 주기적인 그 조금 가벼운 형태의 교사 모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는 거죠. 교사 모델이 곧바로 실시간 라우팅을 맡아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네, 좋지 않다. 현실적인 대규모 서비스에서 꼭 유리한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교사 모델의 모든 것을 할당해 버리는 것은 어차피 많은 부하가 걸리는 것과 같은 내용 아니냐. 맞죠? 지금도 어차피 그 교사 모델 하나만 달랑 쓰게 되면 또 교회한테 다 이 부하가 걸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잖아요. 교사 모델에 모든 일을 맡기면 부하가 매우 커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 모델을 여러 개 두는 구조는 교사 모델이 모든 요청을 직접 처리하는 것과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든 교사 모델이 직접 추론을 수행하게 된다. 높은 품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메모리 사용량이 급등하게 된다. 그리고 요청이 폭주하게 되면 응답 지연이나 비용 폭증이 우려되고 있다. 교사 모델이 라우팅만 받고 학생 모델이 실제 추론을 담당하게 된다면 교사가 일단 1차 분류해요.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의료는 의료, 금융은 금융. 그래서 학생 모델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할당받아서 답변합니다. 그래서 교사 모델은 대부분 네, 분류 단계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부하가 걸릴 수 있겠지만 네,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 모델의 부하가 왜 몰리지 않는가, 그래도 교사 모델의 부하가 몰리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 모델이 라우팅만 한다고 해도 무시 못할 연산이긴 하다. 모든 질의를 교사 모델이 직접 답변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교사 모델을 라우팅에 쓰는 대신 더 작은 분류의 전용 모델 이런 것들을 둬서 요청을 빠르게 분류만 시키고 학생 모델에게 넘기는 방식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도 지가 다 하고 있지만 지 혼자 다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부 모델을 둬가지고 이렇게 그 할당해주는 방식을 하는 것도 좋은 거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형 모델 하나가 모든 걸 처리하면 품질은 높아지지만 비용과 부하가 매우 커지게 되고요. 학생 모델이 추론하게 되면 교사 모델의 부하가 전부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답변 전 과정을 모두 수행하는 것에 비해서 부담이 가벼워지게 되고 오히려 이 학생 모델의 전문성을 통해서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다. 자, 결과적으로 교사 모델이 모든 걸 다 하면 부하가 크다는 문제와 라우팅만 맡겨도 부하가 있으니 결국 같지 않다는 우려는 네, 연산량의 차이에서 해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네트워크 에러가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교사 모델보다 많은 학생 모델을 만드는 게 비용과 처리 속도 면에서 훨씬 좋은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학생 모델을 많이 만드는 것이 비용과 처리 속도 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비용 절감 효과는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즉 딥시크가 가격을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 모델 다수 운영의 장점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수를 운영하게 되면 한계와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좀 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그냥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구분을 좀 지어주네요. 많은 학생 모델과 교사 모델 단위 운영을 하게 되거나 또는 하이브리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GPT와 같이 단일 교사 모델만 운영하게 된다면 범용성, 관리용이, 개발 부담이 적다. 하지만 비용이 증가한다. 이게 사실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 모델 다수 운영하게 되면 도메인 특화,
즉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추론 비용은 감소한다. 그래서 매우 장점이 되는 거죠. 대신에 관리가 좀 복잡하게 되고 라이팅 오류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이브리드, 교사와 학생이 같이 사용되는 부분들이라면 설계 운영이 복잡해지고 잘못 설계 시에는 두 모델 체제의 유지 비용이 오히려 더 증가한다. 그래서 잘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잘만 하면 교사와 학생을 잘 쓰는 거. 정답은 조직의 목표와 인프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높은 범용성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단일 대형 모델로 빠르게 갈 수 있고요. 규모가 커지고 사용 패턴이 뚜렷해진 대기업은 하이브리드나 학생 모델로 전환하는 시기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는 챗 GPT를 이용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잡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진출한 사업 부분에서 특정 분야가 우리의 어떤 사업이랑 맞아서 이쪽 부분을 집중하기로 했어. 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챗 GPT가 아니라 딥시크를 이용한 그런 형태의 이런 그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결론은 완벽한 해법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 모델이 없어도 운영 및 관리 리소스가 늘어나는 위험은 똑같잖아. 교사 모델 혼자 다 하려면 어차피 힘들 거 아니냐. 근데 힘든 이유가 서로 다르대요. 혼자 할 때 운영이 어려움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뭐 비용이 증가하고 메모리가 많이 차지하고 뭐 등등등 모든 질문에 대응해야 되니까 네,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성능이 부족하거나 불필요하게 큰 자원이 낭비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돈과 인프라 측면에서 힘들다. 그다음에 학생모델 다수 운영하게 되면 전담 엔진이 필요하다는 거. 네, 학생한테 배분해주는 전담을 할 수 있는 엔진이 필요한 거고 데이터 중복이나 뭐 등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학생 모델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네, 이거는 회사가 해야 되는 걱정인가요? 그래서 결론은 어려움의 종류가 다르다. 교사 단독 모델일 때는 컴퓨팅 자원 비용과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학생 모델이 다수일 때는 관리 운영대의 복잡이 힘들다. 두 방식 모두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결국에는 힘듦의 성격이 단일 모델의 자원 문제와 여러 가지 관리 문제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지었습니다. 약간의 조직도와 같이 구성하면 되지 않느냐? 즉, 회사에 사장님이 있고, 그 아래 여러 부서에 부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직원이 있는 상태라면 어떻겠느냐? 아주 적절한 비유다. 대형 교사 모델,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 중간 크기 모델이죠. 이게 하이브리드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말단 직원의 학생을 계층에 두고, 지식 직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자,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은 대형 큰 범용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부서장은 중간 모델이죠. 의료부서장, 금융부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학생 모델은 이제 의료부서 내에서 영상의학 또는 내과진료 이런 식으로 학생 모델을 나누게 된다. 자, 이렇게 직류를 해버리게 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장점은 뭐냐. 순차적, 효율적 직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하도 줄어들게 되고 할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도가 명확해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당도 가능해진다. 확장성도 있다. 사장님과 부서장 모델을 새로 만들고 필요한 직원도 새로 직류해서 또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것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고도 계속 버전업을 시켜서 확장이 가능하다. 근데 한계는 뭐냐? 이중관리다. 사장님, 부서장, 그 다음에 다시 사장님이 부서장을 직류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 다시 직원을 직류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중관리가 될 수 있어서 잘못하면 버전 싱크가 일어날 수 있대요. 자, 어떤 요청이 금융인지 법률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부서끼리 영역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거 내 거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AI 모델도 부서 간 지식 공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계층 분리가 지나치게 되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부사장 모델, 직원 모델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더 확장해 줄 것이냐, 즉 의료에다 많이 줄 것이냐, 아니면은 금융에다 많이 줄 것이냐, 이쪽에 따라서 또 포지션이라든지 전문성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긴 한데 제대로만 운영되면 아주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했습니다. 자, 딥시크는 지금 교사 모델을 다른 오픈 AI라 하고 학생 모델만 보유한 상황이냐? 라고 얘기했어요. 즉 학생이 있는데 외부 강사를 데려다가 수업하는 방식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공개된 정보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딥시크는 외부 교사 모델을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꾸준히 나와 있다. 예를 들면 오픈 AI의 대형 모델 챗 GPT-4 다른 공개 또는 비공개 대형 모델을 가져와서 자사의 그 학생 모델들을 이제 지식 직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딥시크 자체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외부 교사 모델을 써서 학생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밝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의 언급을 종합해 보니까 딥시크가 자누스 프로, 이거 뭐 이미지 만드는 건데, 요거 같은 대형 모델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근데 30비 이상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까지는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곧 교사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이 있었다라면, 자, 외부 공개 모델 기반이라면 메타의 네, 이런 것들이나 구글 오픈AI의 이런 것들 통해서 지식을 증류한 뒤에 자체적인 추론 파이프라인에 맞춰서 재학습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생 모델은 우리가 만들고 교사 모델은 외부 거라는 시나리오에 가까운 형태다. 혼합적인 접근. 일부 특화 모델 R1과 같은 경우는 외부 교사 모델로부터 특정 도메인 지식을 증류받고 멀티모달 모델. 자, 이런 것들은 딥시크 자체 모델 또는 다른 이미지 등등등을 교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은 있는데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수업하는 이런 부분들의 개발 방식을 일부나마 쓰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군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로 한번 얘기해봤어요. 딥시크한테 물어본 결과 챗 GPT4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추론이 되는 거지?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딥시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딥시크에서 우리는 챗 GPT4를 기반으로 했다라고 직접 언급했다면 교사 모델로서 GPT4를 이용해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학생 모델에 이 GPT4가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이 딥시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모델들이 이런 그 지식들을 학습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을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GPT4를 강사처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수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네, 이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줬다라고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GPT4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직접 얻어온 것은 아니고 주로 지식이나 출력 예시 등을 얻어서 학생 모델에 반영을 하게 됐을 것이다. GPT4 자체가 오픈소스로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오픈AI가 왜 오픈AI가 아니고 오픈소스가 아니고 크로즈소스일까요? 이건 좀 이상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잖아요. 근데 이게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무튼 그래서 직접 모델 가중치를 파생할 수는 없고 뭐 API 출력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습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금융에 대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GPT한테 얘기해서 야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어때?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답을 가지고 이쪽에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는가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GPT4를 기반으로 했다라고 한다라면 결과물을 학습 재료로 삼아서 유사한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된다. 즉 딥시크가 챗 GPT4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직접적인 접근은 불가능했겠지만 API 출력과 중립 기법을 통해서 간접 학습을 시켰고 그래서 외부 강사를 모셔 학생을 키웠다는 비유가 꽤 정확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비용 절감이 확실히 커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왜냐면 GPT4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 드는데 이걸 그냥 데려다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비용 절감이 크다. 대형 교사 모델을 실시간 돌리면 요청된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학생 모델을 만들어 내놓으면 실시간 서비스에서는 주로 학생 모델만 동작하게 된다. 운영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경량 모델의 출원 비용이 낮아진다. 그 다음에 도마인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초기 비용과 장기 운영 비용은 GPT4를 통해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뭐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네, 일반 사용자 쿼리는 경량 모델을 담당하고 쿼리당 연산 비용이 낮아. 그래서 GPT4는 네,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 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격차가 확연하게 커질 수 있다. 즉 이렇게 대형 모델을 개발하는 것과 이렇게 딥시크와 같이 특정한 어떤 추론 부분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은 비용 차이가 확실히 커진다. 네, 교사를 데려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교사 모델을 쓰고 학생 모델을 운영하는 방식은 초기에는 증류 작업 등으로 비용과 개발 노력이 들지만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강사를 모셔다가 하는 것은 비용과 효율면에서는 매우 유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GPT-4를 기반으로 학생 모델을 학습시키고 GPT-4를 나중에 배제해도 경쟁력이 생긴다는 것이네? 그죠? 교사 모델을 데려다가 이미 학습을 다 시켰어. 그 다음에 야 GPT-4 너는 꺼져. 이제는 너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라고 해버리게 된다면 GPT-4를 계속 쓸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 왜? 다 배웠으니까. 바로 이 점이 비용 절감과 동시성 측면에서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GPT-4에 대한 어떤 임대 비용이라든지 이 GPU 임대 비용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학생 모델이 학습된 이 내용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로직을 짠다든지 뭐 저런 거 있잖아요. 그 엑셀 시트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뭐 숫자를 이렇게 넣고 엑셀 시트 쭉 그 드래그 한 다음에 뭐 합산하는 결과를 다른 시트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숫자만 이제 바꿔서 집어넣으면 이놈이 그냥 잘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비용이 또는 내가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처음에 학습시킬 때는 GPT-4를 썼지만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됐다라면 쓸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라고 되는 거죠. 하지만 GPT-4가 여전히 필요한 경우가 되는 것은 뭐냐?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죠? 계속 변하잖아요. 오늘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혼합 운영을 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범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 두 가지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딥시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간 검색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특정 기간까지만 이제 정보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GPT-4를 지금 배제한 상태에서 이 학생 모델만 가지고 내놓은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게 있죠. GPT-4로부터 이렇게 하면은 비용 절감, 독립적 경쟁력 확보. 하지만 새로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딥시크의 한계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했더니 딥시크가 만약에 이 외부 교사 모델 의존을 통해서 학생 모델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한계 또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큰 강점은 존재한다. 왜냐면 이미 자체 모델로서 운영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결론은 외부 교사 모델은 뭐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사 모델 변할 때마다 재학습, 재증류가 필요하게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그런 한계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중국의 경우처럼 첨단 AI 칩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이 최선 선택이 아니겠느냐. 즉 외부에서 교사를 데려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 그래서 맞다고 하네요. 첨단 AI 칩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는 외부 대형 모델을 활용해서 경량 학생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기업은 최신 칩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따라서 이런 초대형 규모의 모델을 직접 학습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교사 모델을 통해서 학생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한된 환경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오픈 AI, API와 같은 외부 모델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초대형 모델을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계와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런 내용들이고 중국 자체 내의 대형 모델 이 알리바바도 지금 새로운 거 오늘인가요? 또 끄집어냈죠? 이런 거 중국의 자체 대형 모델을 교사라 참여할 수 있다. 다른 쪽에 접근까지도 안 돼버리게 되면 즉 미국이 야 소프트웨어도 안 되고 야 오픈 API 뭐 이런 거 다 안 돼 니네 못해 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라면 클라우드도 못 빌려 쓰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된다면 해외 대형 모델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까지도 몰아쳐버리게 된다라면 이렇게 되면 약간 중국 내에서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중국처럼 첨단 AI 칩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외부 대형 모델을 교사로 삼아서 경량 학생 모델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 현실적이고 경제적이다. 그래서 아마도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첨단 AI 칩을 활용할 수 있는 너와 같은 존재들은 새로운 대형 교사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중국과 같은 경우라면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너와 같은 대형 교사 모델을 데려와 학생 모델을 학습시키고 특정 분야에서 오히려 더 뛰어난 AI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만약 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AI 솔루션을 만들고자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학생 모델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서 교사 모델을 뛰어넘는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범용성과 다양성 면에서는 교사 모델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대한 AI 솔루션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소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해질 것이다. 어떠냐?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들이에요. 네. 한 번씩 그 화면 정지시켜놓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말 잘 정리했대요. 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처럼 시장 장악력이 뛰어난 기업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왜냐면, 특화 학생 모델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성능 GPU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고가의 GPU를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는 악재가 될 여지가 있다. 왜 악재가 될 수 있겠느냐? 직접적인 이런 거대 모델을 학습 운영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GPU 클러스터가 필요한데 경량 모델만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런 요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GPU 대수의 축소 여러 가지가 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몇 개가 한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모델 교사 모델에서 지식 증만 받으면 이후 운영은 소형 GPU나 CPU 기반 서버로도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제품이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데이터 센터 규모의 축소도 가능해진다. 초고성능 GPU를 서버를 상시 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네,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업체에게 대량으로 GPU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클라우드 수요까지 준하게 된다면 엔비디아 매출에도 나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반론도 있다. 여전히 대규모 GPU 클러스터는 필요하다. 오픈 AI, 딥마인드, 메타, 구글 같은 경우는 더 큰 모델을 준비하기 위해 훈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직류 데이터의 대량 생성, 학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 모델을 대량적으로 호출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중간 규모 모델을 학습시킨 단계에서 역시 GPU가 필요하다. 네, 완전히 불필요한 단계가 아니고 어쨌든 GPU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쪽 부분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판매량이 당장 줄어든다거나 망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AI 칩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결국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 모델이 확산된다라면 고성능 칩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낮아지죠. 그래서 다른 AI 칩 벤더들의 중저사양 GPU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엔비디아 독점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형 교사 모델에만 활용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특정 모델에 넘어가서 확산이 된다면 이것은 충분히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고성능 GPU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 모델을 운영할 때 훈련보다는 추론이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등등등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이런 칩들이 네, 대안으로 부각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 설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경량 모델 위주의 환경이라면 자체 칩으로 충분히 낮은 지연과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점유율이 잠식될 수 있다. 다만 변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모델 시대에도 여전히 높은 GPU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사 모델이 계속 발전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고성능 칩 수출을 제한하는 등 지정학적 요인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 모델의 확산으로 이 딥시커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 수요 감소에 의한 그런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과 시가총액이 약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 모델의 연구 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점유율이 큰 폭으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장기적으로 어떻겠냐? 단기적으로 안 빠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약화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이게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죠.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다른 애들이 당연히 치고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걔네들이 개발해서 내놓는 AI 칩들이 분명히 엔비디아의 어떤 이 시장 점유율을 깎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딥시크와 같이 특화된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렇게 저렴한 이 경량 학생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버리게 된다면 고성칩 없이도 되니까 야 우리 자체 칩으로 충분한데 야 그 엔비디아 거 이제 수주에 있는 거 취소시켜 우리가 만든 걸로 할 수 있어 라고 나올 수 있겠죠. 자, 빅테크에서 지금 자체 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다양한 기업이 자체 AI 칩을 출시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자, 이 빅테크 자체 칩들이 성숙하게 된다면 AI에 대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분산될 수가 있을 것이다. 경쟁사의 도약이 일어날 수 있다. AMD나 그래프 코어, 하여튼 세레브레스 이런 거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AI 맞춤형 아키텍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주의 균열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한 몰락과 점진적 약화 어떤 것이냐? 완전한 몰락은 가능성이 낮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점진적인 점유율 하락의 시나리오는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매출 성장률이 예전처럼 가파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 고점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인퍼런스 전용 GPU 라인업을 강화한다든지 등등등으로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방어선은 구축할 것을 기대되고 있다. 라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약화 가능성이 있지만 속도와 폭은 복합적 요인에 달려있다. 그럼 투자의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 AI 칩 시장 변화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과열된 상태라면 차익 매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와 같은 생각이죠. 리스크 분산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여전히 앞서 있지만 다른 회사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AMD나 인텔,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쪽으로 생각의 어떤 폭을 좀 넓혀야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경량 모델의 확산일 때는 중저사양 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한 AMD, 인텔 등 비엔비디아 칩 제조사의 점유율이 소폭 늘어날 것이다. 네, 빅테크 자체 칩 설계 강화를 하게 된다면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관련 공급망, 반도체 IP, 칩 설계, 소프트웨어, 스택 등 투자 기회도 생길 수가 있다. 투자 아이디어는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 이 소부장이죠. 네, 이쪽으로 관련 포인트가 높아진다. 왜냐면 파운드리, TSMC,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소재 분야는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전체 AI 칩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쪽 시장은 확대가 될 것이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해드렸던 말씀을 이 챗 GPT가 그대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다 해드렸죠. 네. 제가 이것을 미리 GPT와 상의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얘도 이런 시각을 보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 있다. 종합적인 대응은 분산 투자. 엔비디아 같은 리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유지하되 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 분산을 좀 해라. 이것은 뭐예요? 엔비디아에 집중하라가 아니라 경쟁사에 조금 분산해줘라 라는 식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네.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고성능 GPU 시장에 강점이 있지만 등등등으로 얘기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약간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을 얘기합니다. 딥시크의 R1 모델이 챗 GPT-4를 교사 모델을 삼지 않고 순수 강화 학습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사실을 던져줍니다. 야, 사실은 이 교사 모델을 삼지 않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냐?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딥시크의 R1 모델이 다른 것들과 무관하게 순수 강화 학습 또는 독자적 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 발전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 오픈 AI API 정책이나 사용 비용에 구애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술적, 상업적 독립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다. GPT-4 수준의 고성능 모델을 처음부터 강화학습을 만들려면 거대한 연산 자원과 뭐 등등 막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다. 근데 이 과정을 스스로 해내려면 딥시크가 매우 강력한 인프라와 AI 연구 역량을 보유했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딥시크만의 독자적인 성능 프로파일 뭐 이런 것들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챗 GPT-4로부터 지식을 받아들인 모델과 달리 R1은 자체적인 부분을 거치기 때문에 챗 GPT-4 수준의 범용적 지식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챗 GPT보다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대신에 특정한 문제 해결이나 추론 방식에서는 독창적인 특화 능력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 다음에 순수하게 RL, 이게 그 자체 학습이죠. 이런 거나 자율학습을 대규모로 진행하려면 데이터 센터급 GPU 혹은 맞춤형 AI 인프라가 필요하다. 그래서 딥시크가 GPU 반도체 제약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학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관건이 될 것이다. 네. 고성능 칩이 없이 그런 초대형 교사 모델을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즉 R1에 대한 부분들을 성립시키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론적이나 특수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즉 R1을 자체적으로 학습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성능 칩 없이 대형 모델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막대한 부동 소점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능 GPU나 TPU 같은 벽렬화 최적화된 칩이 없으면 실시간 학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초대형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GPU 메모리나 분산학습 통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CPU만 사용하게 되면 수백에서 수천 배나 늘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 CPU 클러스터만으로 학습하려면 전력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고성능 칩 없이 대형 모델을 만들려면 분산학습 알고리즘, 메모리 압축 기법, 양자화 등을 극단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줄 만한 특수 사례는 뭐냐? 물리적으로 자체 칩을 보유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국 고성능 칩을 활용한다. 어떻게 해요? 클라우드에서 고성능 인스턴스를 임대해서 학습 가능하다. 즉 빌려 쓰는 거예요. 서버를.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학습이 가능할 수 있다. 장기간 CPU 클러스터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 에너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고 속도도 GPU 대비 훨씬 느리다. 그리고 이 CPU 클러스터를 운영한다는 수만 대의 CPU 노드를 병렬로 묶어서 학습하게 됐을 경우에는 마탱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실 가능성이 낮다. 이거는 그냥 특수한 사례지만 이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소형 모델 계측정 중요. 작은 모델 여러 개를 단계적으로 학습해서 점차 성능을 올리는 시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GPT-4급 성능에 도달하려면 결국에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이것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기관이 자원을 나눠서 하는 부분들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고성능 칩을 보유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로 볼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가장 확실히 될 수 있는 그 의심은 바로 이거죠. 클라우드 자원을 임대했을 것이다. 결론은 사실상 고성능 칩 없이 초대형 모델은 어렵다. 그래서 실제 연구 프로젝트나 오픈소스 시도에서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딥시크가 고성능 칩 없이 R1 같은 초대형 모델을 순수 RL로 만들었다고 하면 특수한 방식의 분산 클러스나 시간을 수년 이상 투자한 예외적 사례 정도가 아니고서는 현실성이 낮을 것이다. 자, 그러면 딥시크가 이야기하는 80억 원의 훈련 비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성과와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겠냐?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GPT-4급 대형 모델을 새로 개발했다 주장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단정질 수 없다. 자, GPT-3 개발 비용은 직접 계산 비용만 최소 수백만 달러 수준이었고 GPT-4는 수천만 달러 이상이었을 것이다. 80억 원 규모는 중대형 모델을 클라우드 GPU로 빼곡히 돌리거나 특정 기법을 통해서 훈련 범위를 줄이는 경우라면 가능성 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규모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GPT-4급의 초대형 모델을 완전히 개체 개발하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
자, 신뢰도를 가늠하는 요소는 실제로 공개한 모델이 구체적으로 몇 억, 몇십억 파라미터인지 벤치마크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수치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또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벤치마크에서 근데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자, 훈련 방식은 새로운 대형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한 것인지 외부 교사 모델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고 증류, 추가 튜닝 이걸로 했다라면 80억 원 규모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이런 챗GPT4와 같은 교사 모델을 데려다가 학생 모델을 학습시킨 내용이라면 80억 원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요약된 결론을 좀 볼게요. 80억 원의 숫자가 결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GPT-4급의 대형 모델을 완전히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지식 증류, 오픈소스 체크포인트 활용이나 등등등을 통해서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교사 모델을 만들고 80억 원에 대한 부분은 학생 모델을 훈련시키는 비용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냐? 결국 80억 원이 아닌 더 많은 비용이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추가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냐라는 거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추가 비용이 투입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이다. 딥시크가 직접 첨단 GPU 클러스를 보유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고성능 칩을 임대해서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면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어떤 협력사나 파트너와 비용을 분담했는지 혹은 정부 지원이나 투자금이 있었는지 등등등등으로 해야 된다. 공식적으로 80억 원만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총 투자 규모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임대용으로 했다라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불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80억 원은 아무래도 전체 그림의 일부분이었을 것이다. 교사 모델을 완전히 새로 만들었다면 초기 비용은 당연히 더 컸을 것이고 80억 원은 주로 학생 모델 증류 혹은 부분적인 학습 운영 비용으로만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고성능 칩을 사용 또는 직접 칩을 구매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임대를 하였다면 우리는 칩을 안 썼다거나 비용이 낮았다라고 설명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고성능 리소스가 뒷단에서 사용된 셈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딥싱크가 공개한 80억 원이라는 숫자는 홍보용이나 일부 항목에 대한 지표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교사 모델 구축과 인프라 운영을 포함한 총 비용은 더 클 것이라는 추론이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뒷담화라고 얘기한 겁니다. 쟤네 지금 약간 거짓말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죠. 자, 저 학생을 저렇게까지 키울기까지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원에서 학생이 서울대를 갔어. 얘는 그냥 이 학원만 다녔다? 그건 아니겠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들을 다른 곳으로도 많이 흡수를 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만드는 배경에서는 또 이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 간 것은 맞지만 이 학생이 근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어떤 지원과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딥시크가 실제로 공개한 이 80억 원이라는 수치는 홍보하는 용도 그리고 일부 항목에 대한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드려왔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딥시크가 지금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그 사각형 돌아가는 결과물을 보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셨듯이 이게 훌륭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챗 GPT가 해내지 못한 것을 딥시크가 해낸 거잖아요. 그것도 한 방에 했습니다. 챗 GPT는 여러 번에 걸쳐서도 해내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는 딥시크의 그 코드를 가져다가 내가 야 이대로 해서 너 적용해갖고 잘 분석해서 해봐 했더니 그리고 나서도 한 두 번인가 틀리고 세 번째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딥시크가 굉장한 발전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지금 딥시크가 뻥을 쳤다 안 쳤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특화된 어느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용 중에 있었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망할 것이냐 이상해질 것이냐 그거 아니다. 왜냐면 얘네들을 이 학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유능한 교사가 있어야 된다. 그 대형 교사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성능 뭐가 필요하다? GPU, AI 칩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나는 이쪽만 필요한데, 나는 저쪽만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특화된 모델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교사 모델을 초청해서 강사를 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 좀 그쪽 분야에서 좀 가르쳐 주셔.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버려. 그럼 얘는 더 많은 어떤 자료와 그 다음에 이 교사의 학습 부분을 통해서 교사보다 더 엄청난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AI 세상이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에 묶이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쪽으로 분산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자체 칩으로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의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야 우리도 그럼 저렴한 비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런 염두에 있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자체 칩으로 비싼 엔비디아 칩 안 써도 되잖아. 자기네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조금 더 뒤에 발생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딥시크가 먼저 치고 넘어가면서 이런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챗 GPT가 좋냐 딥시크가 좋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딥시크와 같은 모델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AI 시장에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그런 시작점을 딥시크가 열어준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대형 모델은 대형 모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학생, 특화 모델들은 특화 모델대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엔비디아 칩이 왕좌에 군림하면서 에헴 하던 시대는 지났을 것이다. 왜냐면 그거 없어도 더 성능이 낮은 칩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계속 늘려서 자기네들만의 어떤 큰 덩어리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와는 또 별도로 특화된 모델을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 이 얘기죠. 나는 뭐 코딩에 특화된 것이다. 나는 건축에 특화되었다. 나는 금융이다. 나는 의료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AI의 어떤 이젠 뭐라 할까요? 확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혁신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화된 부분만 띄어다가 나의 단말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의료에 대해서 얘가 아주 그냥 빠삭하게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야 지금 어디가 아픈데 라고 했을 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원격 진료나 자체 진료? 그냥 의사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AI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딱 대표되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만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분산돼서 보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고민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AI 칩을 구동시키는 HBM을 납품하는 회사죠. 얘네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잖아요. 이쪽은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 또는 AI 생태계의 어떤 이런 균열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으로 악재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저는 뭐 전문적으로 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띄어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는 AI를 활용하는 전문가이고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뭐 일부 좀 잘못됐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딥시크에 대한 뒷담화 이야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챗 GPT는 딥시크를 조금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